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똥차 보내고 벤츠 타게 된 여성입니다. 표현이 조금 저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제 상황을 이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사용해봤어요. 저는 파혼을 당한 뒤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어요. 파혼 사유는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였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화가 나네요. 뭐 그래요. 백년해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부모님의 결정에 자식인 제가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건 너무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파혼 덕분에 멋진 남편과 마음 따뜻한 시부모님을 만나 행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해피엔딩인 셈이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지셨어요. 부모님끼리는 사전에 이런저런 협의를 하셨겠지만 저는 아빠가 집을 나가실 때까지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전혀 낌새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랬죠. 특히나 그랬던 이유는 마지막 날까지도 전혀 전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들보다도 사이가 좋으셨고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형편도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이혼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새아빠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빠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전교 학생회장을 도맡아 하셨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오실 정도로 두뇌도 명석한 분이셨어요. 거기다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성격도 화통한 분이셨거든요. 왜 드라마를 보면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빠가 딱 그런 부류였어요. 늘 자신감에 차 있고 상대가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를 하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분이셨어요.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멋진 분이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존경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이혼을 하시곤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때 아빠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자라는 동안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한 건 묻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두 분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 궁금했지만 그걸 묻는 순간 아빠가 너무 그리워질 것 같아서 꾹 참고 입을 닫아버렸죠. 아빠는 이혼을 하면서 저희가 살던 집을 엄마한테 넘기셨어요. 그리고 옷가방에 옷 몇 벌만 챙겨 집을 나가셨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아빠를 보면서 혹시 아빠한테 여자가 생겨서 딴 살림 차려 나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아빠와의 이혼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빠가 집을 나간 뒤에도 집안에는 여전히 아빠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안방 욕실에 가보면 아빠가 쓰던 면도기도 그대로 있고 아빠가 쓰던 화장품, 운동기구, 그 밖에 넥타이 핀이랑 구두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도 엄마가 아빠의 물건은 치우지 않은 건 일종의 미련이 남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 그 물건들을 치우기 전까지는 저도 손을 대지 않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런 결심을 허물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긴 거예요. 아빠가 집을 나간 뒤 엄마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살 집은 있었지만 당장 생활을 꾸려갈 돈이 없었으니까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생활비를 더는 받을 수 없으니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줄곧 가정부로 살아온 엄마가 직장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단절녀로 산 지 17년이나 된 엄마를 굳이 써줄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슈퍼 아주머니 소개로 파출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식당 일을 나가셨는데 일을 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아, 그냥 가세요.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데 같은 돈 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왜 써요? 가세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 일하는 거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식당 일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집안 살림한 경력이 있는데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됐어요. 그냥 아주머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손에 물도 많이 안 묻혀본 것 같은데 괜히 먹고 살기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라고요. 이놈의 파출사무소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면 어떡해? 바빠 죽겠는데 승질나게 하고 있어. 전날부터 일을 하게 됐다고 들떠서 앞치마도 준비하고 일하기 편한 바지로 찾아 입어가며 준비를 했던 엄마는 결국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불 꺼진 방 안에서 엄마가 하소연을 하며 훌쩍이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난 어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그깟 식당 서빙도 안 써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 거냐고.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당신 말 듣지 말 걸 그랬어. 고집을 부려서라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건데 왜 당신은 날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게 만든 거야. 나는 왜 내 자식 먹여 살릴 능력도 안 될 정도로 무능한 엄마인 거냐고. 평소엔 손도 안 대던 소주를 안주도 없이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는 엄마를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빠가 그날따라 더 밉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는 세상에 여자는 엄마 하나뿐이라며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냐. 40 넘어서 이렇게 버릴 거면 왜 경력 단절녀로 살게 만들어? 차라리 직장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게 멋지게 놔두지. 왜 아빠한테 기대 살게 만들었냐고. 속으로 아빠를 원망하면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제가 그때 한창 사춘기 때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미움으로 변해버린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아빠 물건을 죄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죠. 이제 없는 사람 물건을 언제까지 집에 둘 거야? 엄마랑 나 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 물건을 왜 집에 두냐고. 엄마도 이제 아빠 잊어. 엄마를 버린 사람인데 계속 생각해서 뭐하냔 말이야. 난 아빠도 싫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엄마도 싫어. 다 꼴 보기 싫다고. 처음부터 엄마한테 화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버렸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놀란 표정으로 멍하게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날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엄마는 다음 날부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의지에 불타는 얼굴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자리를 얻게 되셨죠. 녹즙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새벽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회사 건물을 돌면서 녹즙 판촉도 하고 배달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정해진 곳에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얼마 안 되는 기본급밖에 못 버셨어요. 아침 일찍 회사원들이 가득한 사무실에 들어가려니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 그랬는지 맛보기용만 건네고 나오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잘 먹혔는지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녹즙을 신청하는 고객이 늘어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뛰는 사람들보다 영업 실적이 많이 오른 거 있죠. 남의 일터에 와서 시끄럽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맛보기 녹즙을 주고 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저희 엄마한테 녹즙을 신청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 엄마는 전보다 몸은 힘들어졌지만 표정은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평소에 다니지 않는 건물까지 들어가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 엄마 대학 동기가 하는 건축사 사무실이었던가 봐요. 하필 거기서 동기랑 딱 마주친 거예요. 대학 시절 성적은 엄마가 더 좋았는데 동기는 건축사 사무실 대표가 되어 있고 자신은 녹즙을 배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그 와중에도 엄마는 맛보기용 녹즙을 건네며 동기한테 영업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죠. 저라면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온 엄마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쭉 빠져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속으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필 그런 꼴로 거기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날 녹즙 영업을 하러 가서 만난 대학 동기는 한때 엄마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당시에 엄마는 아빠랑 사귀고 있어서 그분의 고백을 거절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때 나를 좋아했던 남자한테 영원히 예쁜 모습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껄끄러웠던 그날의 만남은 이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엄마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거든요. 비록 오랜 시간 손에서 일을 놓고 살긴 했지만 아저씨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에는 건축학도였던 저희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빠랑 헤어진 이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간신히 사회생활을 하던 엄마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한테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까 바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뒤 엄마는 아저씨와 재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아빠를 가지게 된 거죠. 새아빠 역시 이혼하고 꽤 오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친가에선 결혼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외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제 하나 있다면 바로 저였죠. 따지고 보면 저라는 존재가 새아빠 집안 입장에서 보면 저희 엄마한테 딸린 혹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상견례 때도 그렇고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새아빠와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야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예은지야, 난 네 엄마도 엄마지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 아빠가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바람에 자식이 없었잖니?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소녀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넌 아직 할미가 불편하지? 어릴 때부터 함께 부대끼며 살았다면 몰라도 다 커서 만났으니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지. 그래도 우리가 5년, 10년 가족으로 살다 가다 보면 그래도 많이 가까워지지 않겠니? 너무 주급해하지 말고 네 마음이 내킬 때마다 조금씩만 할미한테 다가와 다오.
나도 그럴 테니까. 알았지? 할머니는 제게 앞으로 만날 때마다 조금씩만 더 친해지자며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할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제가 파혼을 당했을 때에도 제일 화를 내셨던 사람이 할머니셨어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강남에서 갈빗집을 하는 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새아빠 친구의 아내분이 중신을 사주셔서 만난 남자였는데 중신을 사주신 분이 남자 측에 저희 부모님의 재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선자리에 나갔고 그래서 별다른 걱정 없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선을 봐서 만난 사이였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의 조건을 다 알고 선택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도 당연히 결혼을 찬성하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비 시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 저를 가게로 부르셨어요. 근무 중이라서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반차를 내고 예비 시부모님이 하시는 갈빗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 그 집 친딸 아니라던데 맞아?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엄마랑 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니 이 여편네야. 아들 자식 혼사 치르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진행한 거야? 아이고. 이게 다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곤 가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분들이 그간 내가 재혼 가정에서 자란 걸 몰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다는 애가 그 중요한 걸 속일 수가 있니? 네 눈엔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니네 새아빠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우리가 아무나 받아줄 줄 알았어?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선자리에 나올 때 주선자분을 통해 민혁 씨가 다 얘기를 듣고 나온 줄 알았어요. 언제 밝혀줘도 밝혀줄 일인데 설마 제가 그걸 숨기려고 했겠어요. 그건 정말 오해십니다. 얘가 끝까지 변명이네. 그래, 말이 났으니 솔직히 말하마.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 네가 맘에 들어서가 아니다. 네 할아버지. 아니지.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네 새아빠 부친이 엄청난 부동산 거부라서 그래서 이혼사 진행하려고 했단 말이다. 근데 친손녀도 아닌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겠니? 어림도 없지. 그러니 더 길게 말할 거 있겠니? 그때였어요.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되는데 얘랑이 가게로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빠 전화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다고. 네 아빠한테 다 들었으면서 뭘 물어? 우리 아주 똥 제대로 밟았어. 그러자 그제서야 얘랑은 제게 눈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평소 포근하던 인상과는 달리 사나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은주씨, 정말 그 집 친손이 아니에요? 그쪽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냐고요? 표정 보니까 맞나 보네. 와씨, 이거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네. 기가 막혀서. 와, 부동산 재벌집에 장가가 나 했더니 아주 대차게 사기당할 뻔했네. 은주씨, 난 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조건 보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잖아.
근데 그쪽이 출신을 가지고 사기를 쳤고, 엄연히 나랑 우리 집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거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아주 피해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신적인 위자료 지급하고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 얼굴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민혁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적인 위자료라뇨. 아니, 내가 속인 적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를 줘요? 그리고 왜 날 죄인 취급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요? 재혼 가정에서 자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해놨는데요? 그리고 내가 새아빠의 친딸이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인 거랑 민혁 씨 가족이 무슨 상관이에요? 왜? 공짜 건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하고 기대했어요? 그런 거라면 참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네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남의 할아버지 재산 가지고 계산기부터 두드리다니. 네, 좋아요. 나도 이 결혼은 절대 못하겠네요. 당신네들같이 치졸하고 거지근성 가진 인간들이랑은 절대 못 산다고요. 어디 위자료 받고 싶으면 소송 걸어보세요. 내가 아주 최고 로펌 변호사로 제대로 꾸려서 이 가게까지 싹 다 뺏어버릴 거니까. 싸울 마음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곤 갈빗집을 빠져나왔어요. 정류장 근처까지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몰라요. 결국 집에 돌아와 엄마를 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얘랑이 제 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이번 소송은 취하해달라고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했더니 제가 파혼당한 일을 전해 들으신 할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변호사를 선임해 예비 신랑과 그 부모한테 각종 소송을 걸으셨더라고요. 결국 얘랑을 비롯해 그 부모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제 앞에서 싹싹 빌고 사과를 하고서야 할머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해 주셨어요. 감히 내 손녀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고도 니들이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지. 한 번만 더 내 손녀딸 눈에서 눈물만 나봐. 그땐 소송 취하고 뭐고 없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으로 내가 아주 니들 인생 개박살 내줄 테니까. 그때 할머니를 보면서 얘랑과 얘랑 부모한테 받았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친손녀도 아닌데 마치 당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광분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일로 인한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소송을 맡겼던 로펌의 담당 변호사와 제가 그 일을 계기로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똥차 가고 벤츠 왔다는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담당 변호사와 자주 만나셨었는데 이 사람이 손녀딸 사위로 적격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소송은 취하했기 때문에 더 볼 일 없는 사이였지만 할머니는 그 변호사를 식사 초대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저랑 만나게 하셨거든요. 아무리 의뢰인의 부름이라고는 하지만 사건 수임도 끝난 마당에 의뢰인 가족과 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변호사는 저희 할머니가 연락할 때마다 거절 않고 찾아와 주었어요. 처음엔 그 저희가 저희 친가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했었는데 변호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로펌을 찾는 의뢰인 중에 돈 많은 의뢰인은 많아요.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한텐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은주 씨가 그걸 좀 알아채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속뜻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된통 대인 이유라 바로 그 마음을 받아주지는 못했지만 상황만 달랐다면 저 역시 관심을 가졌을 법한 사람인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죠. 남주기 아깝다고 내가 당장 사귈 것도 아니면서 대답을 질질 끌고 여지를 주는 건 못하겠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래서 친구처럼 연락하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서야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꽤 이름 있는 로펌 변호사라서 집이 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더라고요. 친구놈들은 인삼 먹어가며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난 인삼 팔아가며 공부했어. 농담 아니고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인삼 농장 하시거든. 나 공부시키시느라 땅도 많이 팔고 버는 족족 다 내 밑으로 쏟아 부으셔서 지금은 농장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말이야. 언제 우리 농장에 한번 갈래? 부모님이 자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라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려는 남자친구의 의도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파혼 경험 탓인지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거기서 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만약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은주 너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상태에서 시작했어. 너희 부모님이 재혼을 했건 아니건 그건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결정을 자식인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건 부모의 몫이야. 우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결혼하자. 진솔한 그 말에 이번만큼은 꼭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비시대까지 가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보니 그간의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왜 모든 사람마다 풍기는 기운이 있잖아요. 제가 예비 시부모님한테 받은 기운은 포용이었어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애정이 넘치는 환대를 받았거든요. 저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모습에 저 역시도 그분들께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 집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남자친구한테 느꼈던 감정과도 일맥상통했어요. 그래서 파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고 했지만 이렇게 확신이 드는데 이번 결혼마저 실패를 한다면 그건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직업이 변호사기는 하지만 그동안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학비를 대출받은 것도 있고 예비 시부모님이 인삼 농사 때문에 빚을 진 것도 있어서 신혼집을 비롯해 결혼은 최소한의 경비로 꾸리기로 했어요. 물론 새아빠와 본가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남의 도움으로 꾸려나가기가 싫었어요. 그건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셋집을 얻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준비를 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편의 학자금 대출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둘이 버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 충분히 살만해요. 우리 부부한테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 그 정도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 발생 장소는 다름 아닌 시부모님의 인삼 농장이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 핸드폰이 울려서 잠에서 깬 시각은요. 제 남편은 한번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눈을 떠서 남편 휴대폰을 살폈어요. 액정을 보니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면 좋은 일은 아닌 게 분명했으니까요.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며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 휴대폰에 락이 걸려 있어서 제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다가 깬 남편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졸린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으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잠이 벌떡 깨서는 금방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마치더라고요. 여보, 옷 입어. 바로 우리 집에 가봐야겠어. 인삼 농장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범인이 당신 아버지래. 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가서 인삼을 훔쳐.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님 말고 당신 친아버지. 그 말에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아빠가 다른 집도 아니고 내 시댁 인삼밭을 털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를 타고 시댁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미러로 힐끔힐끔 제 표정을 살피곤 했지만요. 그렇게 해당 지구대에 달려가 보니 시부모님이 달려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많이 놀랐지? 일단 아버님부터 만나봐라. 듣기로는 저희 아빠가 인삼을 훔치다 걸렸다는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한테 반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경찰 앞에 앉아 취조를 받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제 기억에 남아있던 아빠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떡 벌어진 어깨에 당당한 표정. 정장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던 모습은 어디 가고 굽은 어깨에 얼굴부터 시작해 온몸이 까무잡잡한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간의 인생이 녹록치 않았는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바로 달려온 인부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 아빠를 곁에서 눈으로 살피려니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엄마랑 날 버리고 집을 나갔으면서 잘 살기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채 돌아와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때였죠.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빠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곤 특유의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부르셨어요. 은주야, 왔니? 마치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들어온 사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픽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아빠는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시려고 한결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지야, 많이 놀랐지? 그런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아빠가 지금 경찰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금방 정리될 거야. 우리 얘기는 이 일부터 끝내고 하자. 시부모님 모시고 먼저 집에 가 있어. 아빠도 곧 따라갈게. 도둑으로 몰려서 지구대까지 끌려온 사람치고는 너무 여유가 넘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버님께 여쭈었더니 의외의 말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가, 너희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먼저 집에 가 있자. 현우는 남아서 사돈 좀 도와드려.
명색이 사이가 변호사인데 이럴 때 힘이 되어드려야지. 긴 얘기는 집에 가서 하고, 아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명문도 모른 채 시부모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온 저는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사건 전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도둑은 저희 아빠가 아니라 한 동네 사는 이웃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인근 지역에서 인삼 도난 사건이 벌어져서 시부모님도 농장에 CCTV도 달고 개도 키우면서 도난 방지를 위해 애쓰셨던가 봐요. 그러던 중에 새벽 4시쯤 저희 아빠한테 온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간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실은 니들 결혼을 앞두고 너희 친아버지가 여길 찾아온 적이 있었다. 비록 딸아이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못난 아비이지만 내 자식 잘 봐달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다더구나. 만나서 그간 살아온 얘기를 나눠보니 같은 남자로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갔단다. 이후에도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인삼 출하를 할 때는 직접 트럭을 몰고 일을 도와주러 오시곤 했었어. 안 그래도 오늘도 그 일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농장에 오셨던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란 저희 아버님 인삼 농장에 들이닥친 인삼 도둑을 잡은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원래 일정에 따르면 저희 아빠가 트럭을 몰고 아침 7시까지 농장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평일이라 출근길 차량에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 몇 시간 당겨 일찍 농장으로 오셨던가 봐요. 트럭을 농장에 세워두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인삼 도둑이 농장에 들이닥친 거죠. 오전 출하를 위해 인삼을 미리 포장을 해둔 걸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훔치러 온 거예요. 성인 2명이 박스를 날라 준비해온 차량에 싣는 걸 확인한 아빠는 몰래 도둑들이 몰고 온 차에 숨어 타고는 놈들이 인삼을 다 싣자마자 그대로 차를 끌고 내달린 거예요. 그리곤 차를 인근 지구대로 끌고 가 경찰에 신고한 거죠. 아빠는 경찰에게 인삼 출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걸로 봐서 동네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고 차량 소유주와 관계된 마을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댁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형 동생하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아무튼 그 일로 그동안 그 마을에서 발생한 인삼 도난 사건의 전말 역시 밝혀낼 수 있었어요. 몇 시간 뒤 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온 아빠는 그제야 저를 끌어안고 그간 못 나눈 회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혼의 내막을 알려주셨죠. 부하 직원이 공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너진 회사를 되살릴 길이 없다구나. 실패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네 엄마랑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다른 건 몰라도 집만큼은 남겨주고 싶어서 너랑 네 엄마 곁을 떠나기로 했단다. 그때 그 결정은 아직도 후회 안 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너랑 네 엄마가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너랑 네 엄마 곁에 남았다면 모르긴 해도 지금쯤 너도 네 엄마도 나를 엄청 미워하게 됐을 거야. 무능한 가장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며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한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내 트럭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아빠와 엄마는 그동안 가끔 연락을 하며 사셨던 모양이었어요. 새아빠가 연락을 하셨다더군요. 아빠는 제 파혼 사실도 알고 계셨고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오셨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가시긴 했지만요.
이른 아침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도난 사건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 덕에 저는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새아빠를 밀어낼 생각은 없어요. 제게는 친아빠만큼 고맙고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둘 다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은 하나뿐인 아빠가 둘이나 있으니 아빠 복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단은 힘든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아빠와 그간 못다한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새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